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3월 24일 월요일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한 한결의 기자, 그리고 박진영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경제평론가다 보니까 환율이나 주가 같은 거를 자꾸 유심히 보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9시부터 환율이 막 치솟더라고요. 1461원부터 치솟기 시작해서 10시 지나니까 쭉쭉쭉쭉 올라서 1469원까지 갔어요. 이게 1470원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우리 계엄 선포 이후에 계속 살짝 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좀 안정화돼 있었는데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불안해하다가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사람들이 느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후 되니까 또 조금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1466원. 지금 약간 불안하긴 한데 아침보다는 좀 나아. 투자자들 심리는 이런 것 같아요.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나 한덕수 직무 복귀에 대한 이런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좀 그보다 조금 더 넘어서서 한덕수 탄핵 기각이 윤석열 탄핵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해석의 차이가 오되면서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또 저도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이거 기각됐으니까 저것도 기각되는 거 아니야 하고 딱 받아들여서 불안해졌다가 네네. 나중에 좀 아닌 판결문을 해석을 해보니까 내란죄 부분 특히 이제 불법 계엄의 문제는 한덕수가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즉 그 이야기인즉슨 윤석열은 불법 계엄을 했다. 라는 것을 유추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면 되겠네요. 박영식 에디터님 그 첫 번째 소식이 바로 그거잖아요. 전해주시고 진짜 그게 윤석열 파면하고 어떤 연결이 돼 있는지 이 세 분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기각이 됐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됐고요. 이제 쟁점이라는 게 5가지의 쟁점이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비상계엄 선포하는 데 관련 있다. 이것도 들어가 있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 공동 국정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 그 역시도 사유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검 후보자 추천 안 한 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이렇게 5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기각 의견은 이따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만은 5가지 쟁점 중에 일단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제외하고 나머지 4개는 문제가 없다. 라는 대목의 이제 결론이었고요. 문제는 없는데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게 이제 그 문제이긴 한데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기각이 났는데 5인 중에 4명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1명은 김복형. 이제 요즘에 이제 김복형이 아니라 김복병으로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김복형 재판관은 같은 기각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문제 없음이라고 이제 결론 내렸다고 보시면 돼서 크게 이해는 어렵지 않습니다. 각하 2명은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인데 이분들은 이제 200석 국무총리 탄핵 요건이 아니라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규정 짓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됐기 때문에 소수 의견으로 빠진 거고 나머지 1명 정계선 재판관은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이나 기각 사유의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나머지 인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위반 사유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그 2가지의 영상을 일단 볼 건데요. 일단 먼저 기각 사유부터 좀 먼저 볼 텐데 문영배 재판관의 심판 청구 기각 사유를 저희가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65조 2항의 본문에 의한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적법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각 결정에 대한 설명을 김영두 재판관이 했네요. 문영배 이 소장 대행이 처음에 주문을 낭독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결정에 대해서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굉장히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라는 게 오랜만에 이렇게까지 엇갈린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종합해 보면 5개의 쟁점 가운데 4개의 쟁점에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 더 우세했던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에 대해서는 위법위헌이라고 보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역시 또 더 우세했던 것 같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2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애초에 기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았던 상황에서 정리를 해보라면 결과론적인 정리지만, 일단 관심을 모았던 내란에 가담했냐, 내란에 방조했냐, 내란을 뭐 사전에 모의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봤고, 거부권을 행사한 건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헌재가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지만, 이거는 법률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제 판단이 좀 우세, 그 헌재 내 법리 해석으로는 우세한 것 같고,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으나, 일부 위헌 유법이 있으나 판단을 내렸지만 2가지를 고려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기간이 짧았다는 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를 중요한 표현인데 무력화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고, 만약에 근데 이게 마은혁 판결로 가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여지를 그래서 열어둔 거죠. 왜냐 마은혁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가면 최상목 대행은 헌재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임명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무력화 목적으로 볼 그 개연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법리적으로는 그동안 헌재가 내렸던 판결에서 일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전혀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거나 이런 이제 판단들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좀 살려보면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맡은 다음에 그 재판관 임명권이 왔을 때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라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리고 바로 사실은 탄핵 절차에 국회가 착수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점을 지금 말씀을 하신 네. 거죠, 김한 기자님은. 그 기간이 짧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이제 여야 합의를 운운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무력화시킬 목적이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도 선고를 내리기를 위헌이라고 선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는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기각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이른바 자기 부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논리 모순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하는 측면은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헌재 이번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갔냐면,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자다라고 이제 종국적 표시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거리 사고라고 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장기화이자 그 자신의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장기화를 꾀하였던 자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도 내용이면 당연히 그러게요. 네, 탄핵이 굉장히 강한 되어야 표현인데.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게 직위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지금 이제 헌재의 판단이긴 합니다. 또 모순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일단 표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각이 5표입니다만은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도 별 문제 없다. 이런 기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윤석열 선거 때 무슨 판단을 할지 굉장히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영식, 조한창 두 분은 150석, 200석 문제로 각하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결정하는 게 국회이기도 하고 헌재에서 다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트집을 잡으면서 이 사람들도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지면은 윤석열 탄핵 선고의 문제가 지금의 한덕수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상당히 좀
암울한 측면도 있다.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네, 뭐 이른바 이제 편 나누는 문제, 뭐 그런 좀 하나의 우려가 들고요. 다만 편결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가 계엄 때 적극적 행위를 없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은 네. 불법 계엄했으니까 탄핵 사유다라는 해석이 유치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을 그나마 윤석열 탄핵 때 우리 그 지지자들이 또는 민주 시민들이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갑자기 경각심이 확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오늘 그 선고에서 인용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조금 의견을 영상으로 보시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시죠. 예, 그 인용 의견의 경우에는 딱 한 명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이죠. 그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 5가지 쟁점 중에 뒤에 2가지, 그러니까 특검 후보자 임명 안 한 거,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이거 둘은 이제 위헌이라고 파면 사유에 해당하다. 파면의 정도에 이른다. 이 사람 파면해야 된다라고 이제 인용 결정을 과감히 낸 거고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이 한 분의 의견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핏 듣기에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전에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과 비슷한 의견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또 파면 의견을 냈다는 거네요. 저는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사실 직무유기잖아요.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방해 행위를 한 거단 말입니다. 우리 직무유기이기도 하고 직권남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을 방해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검, 상설특검이죠. 상설특검 임명하지 않은 부분들. 이것도 상설특검이라는 것도 국회라는 헌법기관이 만들어서 올린 것인데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똑같이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구성 요건을 유진했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법조인들이 헌법을 해석하는 방식의 잘못된 견해에서 저는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오래된 문제까지 끄집어보면요. 이게 친일 잔재 청산하지 못해서 이렇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우리 헌법을 만든 게 유진호 박사라는 물론 독립운동도 하고 사회주의 운동도 했던 분입니다만 나중에 친일파가 된 분이에요. 그분이 만들었거든요. 그분이 만들 때 원래 내각제로 만들었는데 이승만이 하룻밤 사이에 이걸 뒤집어서 대통령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제도라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제도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 고리 시에 서열 자체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인 국무총리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법조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국무총리가 아주 높은 사람, 민주적 절차 과정에서 중대한 사람으로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적 절차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사람일 뿐이야. 그러면 중대하지 않게 바로 이런 사람을 탄핵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의 중대한 지위를 인정해줘가지고 위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시키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만든 거예요. 이게 헌법적인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이 공화국의 정체를 잘못 만들어서 이게 또 법조인들도 잘못 이해하면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다.
뭐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미국도 똑같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만 장관들이 다 있지만 국무총리는 없죠. 그리고 장관들은 다 시크리터리라고 해서 시크리터리입니다. 대통령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고. 제가 뭐 영어를 잘 그런 못합니다만 내각제는 미니스터고 그렇죠. 대통령제는 맞습니다. 세크리터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미니스터로 네. 돼 있고 또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내각제 국가처럼 총리가 있는 거죠. 국가 수반의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 지위를 인정하는 해석을 재판관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잘못된 그래서 것이다. 이제 뭐 과잉 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후일에 개헌이 된다면은 대통령 거리시 승계 순위를 국회의장이라든가 뭐 국회 부의장이라든가 선출된 권력 중에서 하는 서열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그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 소속 의견을 낸 정계선 대법 그 재판관도 그러니까 5가지 쟁점 중에 3가지에서는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3가지는 다수설이 만들어진 거고 뭐가 달랐던 거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상설특검에 대한 부분을에서 생각이 조금 달랐고 그다음 결정적으로는 그 마지막 쟁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이 들어가냐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중대하다라는 표현이 마지막 들어가는데 쟁점이고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상태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완전 의견이 이제 그 강한 의견을 내면서 이제 인용 결정을 내린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윤석열 탄핵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5개 중에 1개만 위법위원이어도 탄핵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게 여태까지 헌재 논리라고 보면 지금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이 논리 그 판단대로 됐어야 되는 건데 나머지 그 재판관들도 일부 위헌이나 뭐 위법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하지 않다라는 이제 논리로 그렇죠. 빠져나간 건데 사실 이제 저 뭐 100%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그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쟁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에 대한 거는 이제 판단을 피해갔지만 어쨌든 그거를 제외하면 모두가 정계선 재판관처럼 판단을 하는 게 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어쨌든 뭐 한 명의 소수 의견으로 남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눈치를 보지 않았던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이제 그 대목을 많이 짚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왜 끼치고 있느냐? 내부에서 어떠한 한두 명이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된 너무 강한 의견을 내고 있다. 예를 들면 인용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어쨌든 만장일치로 가야 된다라는 당위성과 함께 그 한덕수와 관련돼서 특히 윤석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의 기각 의견을 내려고 하는 재판관들을 설득할 명분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면 저는 오늘 여기 나왔던 5명의 기각 의견 중에 김복형 재판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은 충분히 인용 의견 동일하게 낼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각으로 애매하게 줄타기를 했던 것은 앞으로 있을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 관련 내용에서 이 정도로까지 어쨌든 김복형 재판관이라든지 각하를 낸 사람들의 의견에 약간의 편을 좀 들어주면서 차후에 있을 윤석열 심판 선고의 일종의 빌드업을 한 것은 아니었겠느냐.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런 기각 의견이 나올 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자기 부정을 문영배, 이미선 이 4명의 기각 결론을 내렸던 김복형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하면서까지 굳이 자기 부정을 할 이유는 없었고 뭐 증거 부족이나 혹은 뭐 규정 미비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기각 의견을 낸 것을 보면 저는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만약에 해석했다고 하면은 혹시 이럴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냥 한번 저도 뇌피셜입니다 완전히. 최성목 대행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최성목 대행의 행태하고 한덕수 총리가 했던 행태를 비교해 볼 때 한덕수 총리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정치적으로 앞으로 대선 과정을 관리해 나가고 이럴 때 이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있죠. 한덕수 총리가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겼지만 문제가 해소가 됐잖아요. 돌아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동시에 가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그걸 다시 되돌리라는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 혹시 아닐까? 정치적 판단이라면. 근데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노종면 의원이 오늘 나온 이 선고에 대해서 종합 의견을 내면서 뭐라고 냈냐면 일단 여기에서 오늘 선고에서 합의한 쟁점은 일단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는 의결 요건은 151석이면 된다라고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 이제 그 대목이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법률적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사유. 이제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덕수를 다시 직무에 복귀시켜 준다 한들 만약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언제든지 151석으로 범야권이 주도해서 탄핵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 아니냐라는 추론을 지금 방금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마은혁 임명을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짜 이대로 뭉개버려 또 안 해버리면 또 탄핵의 그 기로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전국이 또 요동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냐면 원래 즉시 이제 재판관이 되는 것이니까 9명이 완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당장 변론 갱신을 해라. 마은혁 후보자는 변론을 이제 받아들여라라고 하면 다시 재판이 길어지는 것이고 4월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시기를 길게 끌게 되면서 국민의힘의 논리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추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볼 때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정무적인 판단이 좀 개입된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의 존재 가치가 사실 옅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87년 체제 이후에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제가 기자를 하기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모든 정치적 사안의 최종 판단을 헌재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쨌든 헌재의 결론이 나오면 그거를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수용해 왔는데 지금은 판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인 고려가 없으면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좀 읽어줘야 이해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헌재 판결이 애매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노정면 의원 얘기하셨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무슨 얘기 나오고 있냐면 오늘 나온 거에 교집합을 모으면 마은혁을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끝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이후의 상황은 6명이 나오겠네 인용이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덕수가 또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하고 그다음에 최상목은 지금도 이미 그러해 왔던 거잖아요. 그럼 최상목은 탄핵하면 최상목은 탄핵 결정이 나와야 되는 거네. 법리적으로는 지금 현재 판단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최상목을 또 내는 행위를 여의도에서 하는 거는 정치지만 이걸 헌재가 또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에서 여기서 법리만 작용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초래되는 거 자체가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박영식 그 기자의 이야기를 제가 이어서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요. 만약에 이번 주에도 윤석열 선고일이 잡히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아까 헌재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지만 오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탄핵까지는 안 가도 된다. 근데 지금 그 최상목이 오래 끌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할 만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길어졌어요. 그렇다면 한덕수 보고 이번 주 안에 임명해.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탄핵할 거야. 그렇게 해서 탄핵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최상목 보고 탄핵. 최상목 어차피 안 한다고 바로 탄핵. 줄탄핵 쫙쫙쫙쫙 저는 노정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은혁 그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루에 뭐 5번, 6번씩 탄핵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던 거는 딴 사람들이 한 거니까 이 재판관들이 안 할 수 있고 정치적인 판단을 바꿀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지금 판결했는데 일주일 뒤에 다른 판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판단을 일단 150명이면 탄핵할 수 있다. 이것도 했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 이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충분히 위헌 위법이고 탄핵 사유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다 지키겠죠. 그거는.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그러면 국무위원들 다 탄핵되면 어떡하느냐. 그럼 그 다음 순서가 있지 않나요? 차관들이 이어받는 거 아닙니까? 대행들이?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제 공화국이 붕괴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이제 붕괴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비헌법적 상황인데 민주적 상황은 지속되는 형태로서의 국회가 이걸 어떤 형태로도 추스려야 되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상상하기가 좀 불편한 게 이제 4월 18일이 어쨌든 2명의 재판관이 자리를 비우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쨌든 국민들 대다수는 4월 18일 이전에 이 선고가 종결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굉장히 강렬한 여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 공학적 어떤 논의들이 아마도 정치권에선 계속 되고 있을 것이고 여당에서도 또 야당에서도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결론이 나오고 나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은 합니다마는
각자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당장이라도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쟁점하고 관련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발언 나온 게 있어요. 오늘 기자들이 입장을 따려고 일단 바로 직무복귀했잖아요.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건데 본인도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의사를 내가 임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것과 임명을 보류한 것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게 결정문에 나와 있잖아요. 본인이 의사로 직접 그런 것들을 표명한 적이 없고 뭐 구구절절하게 써놨는데 이런 것들을 기다린 것 자체가 국민들은 굉장히 뭐랄까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결론이 난 거였으면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기자들이 물으면 거기에 뭐 할 거다 안 할 거다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순간 이게 결정문에 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죠. 저는 뭐 헌재 내부에서 이른바 정치질 나쁘게 표현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정무적 고려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헌재 내에 뭐 진보 보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두 이 입장의 차이에 대결해서 보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다. 치킨 게임에서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른바 이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 지금은 두려움 없는 치킨 게임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6대2, 뭐 7대1, 8대0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은 마은혁 임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대선에서의 승리의 문제, 뭐 그 민주당의 그 정권 재창출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국의 해체라는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의 붕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이제 한 거죠. 한 상태면 말씀하신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금 탄핵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행이 안할 아닌데 겁니다. 그러면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그러면 철회되는 건가요? 뭐 아니죠. 의미는 없죠. 왜 의미가 없냐면은 헌재에서 150석 200석 문제에서 지위는 경제부총리다라는 것이 그대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가 아니라 경제부총리로서 탄핵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가 결국엔 환원적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헌재가 지금까지 관련된 판결들을 내리면서 잇따라 확인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국회가 입법 견제 원리로서 탄핵을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 탄핵할 수 있어. 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 역시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100번을 오고 가든 뭐 200번을 오고 가든 예를 들자면 이거는 말씀하신 공화국이 만들어 놓은 법적 권리 안에서 양쪽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들이라는 게 헌재 일관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 판결이 다 그런 그 안에 다 그게 담겨 있는 거죠. 담겨져 있는 국회도 거죠. 권한남용 아니다. 탄핵 많이 해도 뭐 괜찮다. 네. 그 판단인데 지금 이 상황이 초래된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윤석열이 이거를 놓고 국회가 입법 독조를 하네, 국정이 마비됐네 이러면서 혼자 어쨌든 망상 속에서 계엄을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이렇게 주변부적인 판단을 헌재가 계속하고 우리가 그래 맞아 법적 절차라는 게 이런 거지라는 거를 요만큼씩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와중에 결정적인 판단을 지금 헌재가 안 하고 있고 오늘 기대했던 바는 뭡니까? 이 한덕수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여기에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끼어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래 저거 끝나고 하려나?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적인 논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재가 스스로 이거에 대한 판단을 지연하면서 이 정치에 뛰어들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쪽 두 번째 끝장 뉴스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예, 두 번째 끝장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끝장 뉴스는 결국에 이제 이 오늘 있었던 이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 결과가 윤석열 탄핵 선고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관심이 모아졌는데 지금 헌재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비상 계엄과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한 상황이어서 이 내용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
연관지어져서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에 대한 대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이 국무총리와 관련된 탄핵 심판에서는 변론 기일도 하루였었고 1시간 반 정도 진행했었고 그렇다 한 어떤 증거도 제출된 바가 없었고 수사에 진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요. 다만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변론 기일이 12회 있었고 12회가 있는 동안 심지어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었다라는 증언도 했을 뿐더러 여러 증인들이 이 당시 내란 행위와 관련된 증언을 했고 여러 이제 수사 자료들이 실제 헌법재판관들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이라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여러 이제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과 더불어서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아전인수격으로 어쨌든 해석을 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이 그러니까 한덕수가 기각이 나왔다면 윤석열도 기각이다. 이제 이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고 표현 자체도 오늘 결과를 7대1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각이 7, 이제 인용이 1. 인용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없었다. 이제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대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은 완전히 뭐 8대 0으로 나오거나 뭐 이제 그런 결론이라고 아예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각이 8대 0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많은 분들의 관심은 저희 구독자분들 뭐 댓글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강팔사오공님, 아임상님, 엘리샤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다들 관심이 윤석열 씨 파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든요. 저는 뭐 돌 들고 가서라도 쫓아내야 된다고 보는 게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정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이만큼 만들었으면 사실 하야해야 되는 거예요. 하야라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이제 법비죠. 도덕적, 윤리적, 그다음에 본인의 능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법 기술로 빠져나가기만 한다면은 나는 범죄에서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류의 인간 자체가 검찰총장하고 대통령이 출마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헌재라든가 우리 사법부 그다음에 검찰에 수많은 윤석열과 같은 인간들이 주류 엘리트 기득권이라는 이름으로서 지금도 곳곳에 숨어서 이걸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나온 그 쟁점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오늘 헌재가 쓴 문장 중에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장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를 판결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언급하거든요. 네. 그럼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석에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 국회와 선관위라고 하는 헌법기관 두 개를 무력화시킬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진술도 했습니다. 자, 목적이 있고 의사도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의사도 윤석열이 왜 내가 그날 거기를 갔는지 뭐 이거 다 온 국민이 지켜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거나 객관적 자료로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또 역시 윤석열은 그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저는 8대 0이 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지난주에 많이 했던 얘기지만 보수가 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있네. 그래서 요 절차 시비를 안 걸리기 위해서 앞에 먼저 해달라고 했던 거 다 해주고 이재명 재판보다 늦게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줘서 여기까지 왔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많이 했는데, 오늘 뭐 이 사건에서 사실 윤석열 재판 판결과는 별개고 별로 힌트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헌법기구에 대한 무력화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라는 거는 이제 판결문에 드러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의 요건들을 놓고 보면 윤석열은 8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금 이제 김원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기각 의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윤석열은 그걸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대목을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게 두 번 들어갑니다. 이제 요 문장을 이제 반대로 바꿔보면 윤석열은 있는가 없는가. 그 대목을 판단하면 이제 결론은 쉽게 나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이제 이 다양한 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너무 이제 결이 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서는 합치된 의견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재판관별로 생각을 해보면 정계선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도 인용 의견을 냈으니까 윤석열 씨도 파면 결정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4명의 기각 의견을 냈으나 이건 위헌위법한 것이었다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문영배, 이미선 등등. 이분들은 인용 의견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3명이 남잖아요. 요 3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박진영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숫자를 세보면 이제 5대 3이 된다라는 네.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 저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3명인데 김복형은 오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이 미임명한 것도 헌법과 법률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오늘은 이제 했는데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윤석열에게도 적용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있고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사실 의견을 내는 거를 피해 간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족수가 안 된다라고 본 건데 이거는 법조계 다수설 를 완전 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냈던 의견도 사실 이제 재판관 나머지 6명에 의해서 기각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에서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뭐 예를 들면 내란죄가 빠졌네. 그러니까 수사가 개시되는 과정에서의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네 이런 건데 그거를 제기해봤자 어차피 헌법재판소 내에서 10차례 이상 변론 진행됐기 때문에 기각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래서 오늘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거 이제 김복현 재판관의 네. 이제 의견인데 저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부차적인 쟁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재판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1시간 반 진행하고 뭐 국회 쪽에서 좀 더 증거도 내고 하려고 했는데 그 헌법재판관들이 안 받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 재판을 끝냈던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재판은 10번이나 거의 생중계로 진행이 됐고 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윤석열 측에서 시비를 걸 만한 쟁점들을 다 치운 거고 오늘 한덕수 재판까지 진행하면서 윤석열 재판은 8대 0이 무조건 나와야 그 다음에 유지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전히. 뭐 정치적으로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조무래기들 다 풀어주고 수개는 잡자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잡힌 건지 아직도 잡아가는 중인지 뭐 저는 내부의 정치 행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 요소들이 국민들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박진영 평론가님 설명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라면 보수적인 재판관이 있고 중심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이 계속 의견을 내면서 윤석열 씨 재판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방향을 틀려고 하면서 시간이 계속 가도록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타협책으로 그러니까 중도 보수나 진보적인 재판관들이 한덕수는 이렇게 결정을 내려준 거 아니냐 그런 취지 말씀. 그렇죠. 그럼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 헌재라는 데가 헌법재판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 또 연구관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연구관들도 판사예요. 이게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헌재가 독립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지만은 헌재와 사법부는 알고 보면 같은 식구들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법부 입장에서 또 다른 이 헌법기관을 본인들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의 엘리트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법부 전체의 존폐에 관한 하나의 판단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박진영 평론가님 얘기에 조금 희망적인 회로를 돌려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계속 어떤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거를 말하자면 우리가 판결을 내놨을 때 돌아올 사회적 반응이라고 감안하고 계속적으로 법률을 추가해간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보도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얘기의 전제는 뭡니까? 8대 0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7대 1이나 6대 2가 나올 경우에는 나오면 안 된다라는 가정 속에서 계속 그거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전개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어쨌든 뭐 윤석열 지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8대 0으로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이게 뭐 누구의 편이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법리적으로는 너무나 아까 말하자면 뭐 그거 외에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다른 의견을 기상천외하게 소수 의견을 낸다라고 하면 저는 그 재판관 사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 정도의 비난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복형 재판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각하 의견을 낸 두 사람한테 주목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은 기각 의견으로서의 이 편견을 쓸 수 없다라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윤석열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이걸 방해할 수 있는 거는 각하밖에 없거든요.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근데 사실 150석이냐 200석이냐 이것도 헌재 재판관들끼리 토론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결론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억지로 각하 의견을 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면 최소한 지금 현재 한 6대2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았는가라는 뭐 그런 좀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럼 6은 인용, 2는 각하, 윤석열 씨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이고요. 보수적으로 저희가 보자면 네네. 네, 가장 위험한 상황을 억지로 가정을 제가- 해본다면 네. 지난주에 이제 변호사들 헌법재판 연구원도 한 변호사들을 통화해서 그걸 물어봤어요. 기각되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봤더니 기각을 어떻게 쓸 건데요? 나한테 저한테 이제 오히려 각 이야기를 네, 하죠. 되물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각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논리가 안 된다는 네,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뭐 이게 희망회로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헌법재판관이라는 이 어떤 기관 자체에 이미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사법 브라인들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인맥으로라도 그래서 이미 충분히 내일 모레 있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재판이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 이미 예상하고 예측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무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 하에 조금 치사하긴 하지만 아까 각하내신 두 분은 소위 그 기간 동안 좀 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설령 만에 하나라도 피의 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가능성을 조금 유념해 두고 각하를 내려놓고 다만 들어오는 정보들은 대부분 무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아래 일단 이렇게 간을 보고 이제 수요일에 만약에 무죄 선고가 난다고 하면 굉장히 좀 후련하게 털어낼 수 있는 윤석열 8대0 어떤 그 인용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도 한번 퍼즐을 맞춰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뭐 이상적인 어떤 추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정치 행위고 어떤 헌법적인 그렇죠. 판단이 아니고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니고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한편으로는 헌법학자들은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5대3설을 또 보수 진영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5대3으로 기각 또는 각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5대3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이 완전체 9명이 되면 6대3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대3이란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스스로를 자기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기각이나 각하되려면 최소한 4대4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세 분 말씀 종합하면 그래도 파면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심이 이게 되기 오늘도 시작합니다. 다 보셨지만 우리가 다 읽고 있지만 소수 의견을 내게 되면 소수 의견도 다 풀이 되거든요. 읽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내가 기각 결정 내린 걸 내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중계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쉬운 일은 없죠. 아니다. 네. 그런 와중에 또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바티칸에선 유흥식 천주교 이 추기경 유흥식 추기경이 계엄 참담하고 조속하게 선고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달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요거는 뉴스토마토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진 못하고 여러분들 뉴스토마토 채널에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마음을 정말 울립니다. 이거 정말 옳은 말만 하시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씨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더 좀 다뤄야죠. 네. 계엄 당일날 2차 계엄 언급했다는 얘기가 또 새롭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2차 계엄을 언급했더라는 어떤 정황 보도가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방첩사의 어떤 직원들이 12월 4일 이제 새벽에 있었던 단체 카톡방에서 나왔던 얘기를 이제 증언한 내용이 이 기사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 또 한겨레 단독 기사여가지고 김환 기자님이 더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있었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에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기도 했고요. 비상계엄 내가 재선포하면 된다. 재계엄 의사까지 밝힌 정황이 이제 방첩사 관련 관계자들의 진술로 드러난 것이고 한 명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복수의 증언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결심지원실에서 회의를 하기 이전에도 여러 관련자들이 모여가지고 윤석열의 이런 이야기 의원부터 잡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 선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결심지원실에서 소수의 인사들끼리 나눴던 내용에는 실제 2차 계엄을 기획했더라는 정황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2차 보도가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녹화하고 집으로 가서 이제 계엄이 완전히 해제된 상황, 그 상황에서 시간 공백이 지금 있어요. 이 시간 공백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시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냐가 거의 지금 여전히도 거의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일부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전부터 있었고 김용현 장관이 일부 내용을 진술하기도 했어요. 자기가 뭐 마지막에 전화를 다 대통령 나가고 나서 전화를 돌려서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여러 명의 장교들한테 했다는 거가 중과부적. 네,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세게 김용현을 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병력을 더 많이 동원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거 내가 재선포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거기 모여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미 국회가 그걸 표결했을 때 끝났다라는 거를 김용현, 박한수 등등등의 이제 군인들은 다
깨달은 거죠. 이제 상황 끝났다. 근데 여기서 윤석열 단 한 명, 혼자. 윤석열은 상황 아직 안 끝났다라고 판단을 했다 해서 계속 이제 이거를 닥달하고 그 시간 동안 그래서 계엄 해제 발표가 늦어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되었어 또는 각하되어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또 불법 계엄해도 된다. 나는 할 거야. 라는 하나의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헌재가 어떻게 또 뭐 재판은 끝났습니다만은 제대로 받아들여 줘야죠. 사실 여기에서 보면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된 건 한시입니다.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4시간 넘었습니다. 3시간 동안 텀이 있습니다. 별짓을 다 했던 거예요. 즉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한테 연락했었다는 증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지금 헌재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도 내용 진술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거를 진술한 사람이 누구냐면 국방부 군사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 비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그 회의에 있다가 마지막에 다 나가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둘만 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김영현이 일부 진술하기도 했죠. 뭐 법령집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 법령집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 뭐 국회법에 다 있지 않아? 그 법령집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한 후에 내가 2차 계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찾아보려고 했다는 취지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내용들의 진술들을 다 봤을 텐데 뭐 판단은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쨌든 조금 희망이 생기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에 환율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이렇게 하루에 10번씩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돈이 진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막 수십 천 수백 천이 왔다 갔다 해요. 엄청난 일인데 요 얘기는 끝장 뉴스 끝나고 끝내주는 경제에서 이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 오시니까 좀 환율 얘기하고 미국 증시 이야기 깊이 있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바로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그래도 아침부터 위로가 안 됐는데 조금 위로가 되도록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박진영 평론가님, 김한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죄송해요. 영식당 박영식 예,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본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3월 24일 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아침에 정치적인 이벤트가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이 탄핵안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 결정의 내용보다도 금융시장을 보니까 환율이 그 순간에 엄청나게 막 요동을 치더라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다른 나라 통화가 떨어지는 걸 보면 많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요즘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환율을 달러나 엔과 많이 보는데 달러나 엔은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연준이나 일본은행이 돈을 뭐 많이 풀고 줄이고 해가지고 그들의 통화 정책에 따라 환율이 많이 결정되는데 제가 최근에 좀 눈여겨보는 환율이 태국 바트, 필리핀 페소 뭐 이런 나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경제가 큰 부침 없는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한국 원화가 최근 10년 내 제일 약합니다. 아, 그건 우리나라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뜻인가요? 불안보다는 뭐 정치적 이슈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한국 경제가 가졌던 여러 가지 경쟁력들이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저는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환율은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눈여겨 살펴야 될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이라는 게 우리 원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어떤 지표니까. 네, 한국 경제 또 한국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환율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 말씀이 다 맞으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나오셨을 때 또 이 환율 문제도 그렇지만 올해는 미국 시장은 약간 주의할 점들이 많이 보이고 한국 증시는 조금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보니까 연초부터 이게 뭐 트럼프 정책이 좀 불안정해서 그런지 미국 증시에는 상당히 좀 불안이 있고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고 이런 흐름이 있네요. 사실 뭐 한 석 달 가까이 되는 연초 세 달 보면은 뭐 한국이 괜찮고 또 홍콩이 괜찮습니다. 근데 한국, 홍콩 이런 데가 최근 몇 년 동안 참 안 좋았던 시장이니까 이게 뭐 대단한 통찰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한 방향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미국은 밸류에이션도 좀 비싸고 좀 좋은 것들을 많이 투영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한국은 그냥 뭐 작년에도 떨어지고 그동안 잘 못 올랐던 주가 지수가 한 8년 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해서 내성을 갖는 건데 뭐 독자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같진 않고요. 뭐 제 생각에는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어떤 지배 구조와 관련된 변화가 나타나면 제 생각엔 뭐 한국도 독자적인 상승 동력이 생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어쨌든 좀 주가가 많이 못 오른 데 따른 기저 효과가 또 미국은 또 많이 오른 데 따른 역기저 효과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저 효과 때문인가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 같은 거를 내놓으면서 조금 불안해지면서 주가가 영향받은 건 아닌가요? 뭐 굳이 따지면은 이제 미국이 트럼프를 빼고 보더라도 S&P 500 지수의 이제 PER이 이익과 주가를 비교한 PER이 지금 한 22배쯤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S&P 500 PER이 20배 이상에서 주식을 사면 1년 지났을 때 연평균 등락률이 한 0.9%입니다. 근데 3년, 5년, 10년이 전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미국 시장이 자체적으로 이익 대비 주가가 비싸다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 집권 이전까지 만들어져 있었던 조건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트럼프가 들어와서 뭐 장기 금리가 참 안 떨어집니다. 트럼프의 관세 보가가 물가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을 하면 이제 금리가 안 떨어지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지표 중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소비 지표가 좀 흔들립니다. 미국 GDP의 한 70% 정도가 민간 소비거든요. 뭐 소비 심리 지표나 아니면 소매 판매 같이 실제로 미국인들이 쓰는 지표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미국 주식도 원래 비쌌지만 트럼프 정책도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에 가장 좀 부정적인 영향을 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물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소비 심리에 그렇게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뭐 물가가 굉장히 뭐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도 발표됩니다만은 미국이 그래도 중앙은행이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데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 같은 걸 뺀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3% 넘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금리가 잘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에서 탈이 납니다. 아. 예, 소소하게는 뭐 소비에 영향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예, 저는 뭐 미국에게 가장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아, 이게 달걀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집에서 다 키운다고 미국 아, 사는 예, 분들이 그런 그런 얘기가 막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아, 그럴 정도로 물가가 영향을 주고 있다. 근데 그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은 물가의 영향이나 이런 것하고는 좀 독립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정책 영향을 많이 받나요? 어쨌든 요즘 좀 안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나 저는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현실에서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만들고 유통을 하고 돈을 버는 과정은 앞으로 장기간 펼쳐질 텐데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 기업이 앞으로 먼 미래의 벌돈까지도 한꺼번에 투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본질적으로 훌륭하지만은 주가가 기대를 많이 투영하고 있으면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의 PER이 20배 이상 넘어간 적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뭐 닷컴 버블 때 지금 그 정도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트럼프라든가 이런 요인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기대를 상당히 많이 좀 선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고 싶은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5년 전 닷컴 버블 때도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애플과 더불어서 시가총액 1위를 지금도 다투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근데 닷컴 버블이 끝났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65% 조정을 받았는데요. 많이 오르면 그렇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13년 동안 주가가 못 올랐어요. 아. 횡보했는데 13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적자를 냈냐 그게 아닙니다. 주당 순이익이 매년 연평균 13년 동안 한 10%가량 늘어났는데도 닷컴 버블 때 그 기대까지 다 주가가 투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정을 받는데 저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해서 뭐 한국의 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기업들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니까 좀 비싸게 줘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계심을 좀 약하게 하면서 주식을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자산이건 비싸게 사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자산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강남 아파트건 아니면은 뭐 미국의 위대한 빅테크 기업의 주식이건 그래서 저는 좀 비싸다라고 하는 게 조정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위대하고 아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나중에 낼 이익에 비해서 네. 너무 가격이 그렇죠. 높게 형성된 것.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이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네. 굉장히 훌륭하지만 비싸게 주고 사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뭐 끝났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역사적으로 보면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 점만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보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보면 그런데 예를 들면 AI 관련 규제는 과감하게 뭐 완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네. 또 스타게이트 같은 프로젝트 하면서 민간 자본을 끌어다가 기업들한테 투자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테슬라하고는 굉장히 밀착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이게 정책이 뭔가 빅테크들한테 우호적인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도 좀 있지 그럼요. 않나요? 지금 뭐 논란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 주식이 작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자마자 한 달 동안에 100% 가까이 올랐다가요. 12월 이후 지금까지 한 반토막이 났습니다. 50%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맞는데 어쨌든 그동안 빅테크 기업이 길게 보면 한 10년, 짧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어지간히 좋은 것까지는 이제 주가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빅테크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다 네. 치고요. 다른 영역들로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뭐 소비자라든지 또는 네. 뭐 중소형주도 있을 거고 네. 다른 영역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 조정을 받는 거에 비하면 미국의 전통 산업으로 형성이 된 주식이 다우지수 이런 거 있죠.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저는 선호가 바뀌는 과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라고 하는 게 냉혹한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만 조금 비싸 보입니다. 근데
예컨대 뭐 한국 기업도 거기 속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참 걱정이 많은데 벌어들인 이익이나 자산 가치 대비 쌉니다.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는 비싸더라도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좋은 쪽으로 간다는 쪽으로 지금까지 한 10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시장의 헤게모니가 바뀌기 위해서는 빅테크가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싼 주식으로 가자라고 하면 참 시장이 조화로운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앞서간 게 죽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꺾여야 야 이거 좋다고 들어갔는데 역시 너무 비싼 주식은 힘들어라고 생각을 해야 싼 쪽으로 가고요. 그럼 어떻게 빅테크 기업이 선도주잖아요. 그럼 이게 꺾일 때 못 올랐던 주식들 예컨대 미국의 중소형주, 미국의 가치주, 한국 주식이 버티느냐. 지금처럼 미국 주식이 좀 마일드하게 조정받으면 한국 같은 데 올라갈 수 있는데 빅테크가 세게 조정받으면 같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이 뭐 완전히 서로 달리 가는 길이 계속 영원하다고 생각진 않고 다만 이제 이게 끝나야 다른 쪽에 어떤 주도주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미국 주식이 잘 나가고 하는데 한 14, 15년 전에 인기 주식은 중국이었죠. 중국 주식이 저는 지금 그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사는 것과 15년 전에 중국 주식 사는 사람들 마인드가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 중국이 커가니까 여기 돈을 묻어두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를 투영하고 있었던 기업이 자동차, 화학, 정유, 차화정이라고 하는 게 중국이 끝없이 성장할 테니까 우리나라 차화정도 끝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가 이제 모였거든요. 근데 차화정이 완전히 처참하게 망가지니까 그 다음부터 한국에서 싼 가치주들이 올라가는 게 2, 3년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빅테크가 꺾이게 되면 다른 스타일의 주식들이 올라갈 가능성들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다음 타자가 올라가기 전에는 파괴적인 조정의 과정이 미국 주식이 심하게 부러지면 뭐 한국이 지난 두세 달처럼 버티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한국은 좀 덜 떨어지겠죠. 미국처럼 가격 부담이 크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도 그럼요. 너무 기대를 할 수는 없다. 미국이 안 되는데 한국만 된다 이거는 이랬던 적이 없고요. 예컨대 뭐 지금 두세 달 정도는 미국보다 한국이 나은데 한 반년 이상 미국 증시가 안 될 때 한국 증시가 올랐던 사례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001년 4분기부터 2002년 1분기까지 그 당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였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내수보양을 빨리 하려고 카드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막 민간 소비가 폭발하면서 미국 주식은 떨어지는데 한국 주식은 2분기 동안 미국 주식과 별도로 잘 움직였는데 이제 그거 제외하면은 실은 이제 미국이 떨어질 때 한국이 장기간 버틴 적은 없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재미없는 정도라 그럼 제 생각엔 뭐 한국 같은 데가 지난 두세 달처럼 괜찮게 움직일 수 있는데 미국이 심하게 조정받으면 저는 그 여파가 한국으로도 온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비싼 주식에서 별 볼 일 없지만 싸고 배당 잘 주는 주식들도 봐야지라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 주식에도 좀 기회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시기가 오래 올까요? 저는 뭐 그 끝없이 올라가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들은 특히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어쨌든 많이 오른 미국의 기술주들에게 부정적으로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 그동안 잘 나갔던 데에서 기회를 보시는 것보다 좀 잘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이런 쪽에서 좀 기회를 보는 게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책 중에 빅테크한테 그렇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어떤 그런 건 없죠. 제 생각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물가를 올려서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라는 게 사실 이제 이건 조금 뭐 그 교과서에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이익 대비 주가가 고평가됐다라는 거는 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까지 지금 주가에 당겨온 거거든요. 근데 먼 미래의 이익을 지금 주가로 환산하려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뭐 조정의 계기가 되곤 합니다. 이게 차분히 설명해 주셨지만 좀 무시무시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올해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생기고 미국 네. 기술주에 그리고 네. 사실 뭐 선도주라는 게 바뀔 수도 있고 그게 네.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칠 수도 있다. 네, 기술적 붕괴론 이제-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이것이 뭐 올해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좀 비싸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왔는데 그 기간 동안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 듣지 마시고 다만 네. 사이클이 없는 자산은 없다. 네. 한없이 가는 자산은 없다라는 말씀은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올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 계속 전 머릿속에 맴도는데요. 미국이 진심으로 지금 네. 관세도 올리고 네. 제조업 공장도 자기 나라로 다 유치하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변동을 주진 않습니까? 그런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의 관료들의 말이 다른 건 뭐냐면 사실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일기 정권 때도 경제학자들이 보호무역 쓰면 미국도 힘들어요. 물가 비싸지고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그랬을 때 트럼프가 별다른 말을 안 했어요. 이건 필요하다 그랬는데 요즘 이제 미국 주식이 3월 들어서 막 나스닥이 3% 밀리고 이럴 때는 이제 트럼프의 워딩이 바뀌었죠. 힘든 건 알아. 나도 아는데 그건 우리가 감내해야 돼.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뭐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그 폭스뉴스라고 하는 우파 그 방송과 인터뷰할 때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올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뭐 사실 트럼프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조금 그 일기 때와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내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말 예컨대 월마트 같은데 되게 적대적이에요. 월마트가 미국 소비자들 싸게 물건 소싱해서 싸게 팔지만 네. 우리가 소비자로 살아야 되지 않고 우리는 생산자로 사는 게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니네들이 싸게 가져서 파는 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니까 저는 뭐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저는 뭐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많이 흔들려야 이 사람들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정책 자체가 저는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많이 오른 주식에 뭔가 좀 파열구를 내는 그런 쪽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가장 취약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인 정책적인 사고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월마트 비판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아니 생산을 직접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한 제품을 비싸더라도 쓰면서 그렇게 일종의 자강론이죠. 민족 경제론처럼 그렇게 해야 건전한 경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진보적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거예요. 또 19세기 말에 미국의 맥킨리 대통령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1896년도에 대선에서 이제 이긴 다음에 그 후로 공화당이 장기 집권했고요. 그러니까 대공황 때 루즈벨트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공화당이 장기 집권한 시기가 있었고 그때도 뭐 관세를 물리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도 독점 자본에 대해서 좀 이제 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때 JP 모건이나 록펠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맥킨리 다음에 이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반독점에 대한 그 깃발을 들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정책과 안 맞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좀 트럼프의 정책도 뭔가 뭐 독점 자본 이런 거보다는 뭐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들 얘기라고 뭐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기 때보다는 좀 역사 공부도 많이 하고 자기 내적인 어떤 논리적 구조들은 저는 확신범이 된 것 같아요. 그게 궁극적인 지향점이 뭘까요? 근데 어떤 경제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향이 있다기보다 한쪽으로 과도하게 나갔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까지도 제가 못 읽을 수도 있지만 단지 제조업 안 하고 금융만 했던 것에 대한 성찰, 특히나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게 과도한 분산이 좋지 않다. 이게 말레이시아나 이런데 코로나가 도니까 이제 자동차도 못 만들고 차량용 반도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과도한 분산에 대한 어떤 성찰, 또 제조업이 빠진 금융업만
돈놀이만 했던 것에 대한 성찰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부정해야 될 상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갈지는 명확치는 않지만은 어쨌든 기존에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과는 좀 다르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느껴집니다. 어쨌든 제조업을 직접 하겠다. 네. 미국이 직접 자기 나라 영토 안에 공장을 네. 두고 노동자는 또 미국인 노동자들을 써서 네. 하는 제조업을 하겠다. 이게 뭐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보장이 없죠. 이제 TSMC가 피닉스에 공장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늦게 됐어요. 일단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도 없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그 지향으로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한번 그 실험이라면 한번 그런 실험을 분명히 하지 않을까. 또 이게 뭐 트럼프 행정부 때뿐만 아니라 이건 바이든과도 연속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뭐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제조업을 직접 해가지고 그걸 네. 수출해가지고 네. 먹고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식이 한 8년 전 수준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태국과 필리핀 통화와 비교해도 원화가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걱정이죠. 우리가 세계화 시대의 모범생이었는데 그런 기회들이 조금 협소해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수출 제조업 시대가 막을 내리는 건가요? 뭐 그래도 이게 당장 뭐 아까 미국이 또 잘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뭐 시간은 남아 있지만은 예전보다는 우리가 가졌던 기회가 좀 협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이미 일본보다 낮은 금리, 한 7, 8년 횡보하는 주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또 이제 관세 4월부터는 보편 관세 매기겠다고 하고 뭐 일부 품목별 관세는 또 뭐 좀 보류할 것처럼 이야기를 네.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나오면 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오겠네요. 예, 근데 이게 뭐 어떤 강도로 나올지 그런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트럼프는 지금까지 공언해온 대로 높은 관세를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에게도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뭐 합리적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대응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학근 센터장 모실 때마다 해안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내주는 경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갈게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나오셔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 거기 주주 가치하고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고양시의 음악기도.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네. 이번 주에 끝내주는 경제 두 번째 코너 이정환 대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아침 새벽에 슬로우 뉴스에 슬로우 레터를 보내주고 계신 이정환 대표님. 네. 지난주 금요일에 또 네.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주가 폭락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얘기 오늘 전해주시려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이름도 좀 복잡한데 옛날 이게
삼성 테크윈이었다가 하나 테크윈으로 됐다가 다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넘어간 거구나. 예, 그 전에는 1970년에 만든 기업인데 삼성 정밀공업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그러면 이게 방산업체로 알려져 있었는데 방위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테크윈 때부터 그랬죠. 예, 삼성 항공산업이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름을 이제 하나에 팔려 나가고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제 하나그룹의 핵심 그룹의 중추인데다가 시가총액이 무려 30조 원이 됩니다. 이 하나그룹의 가장 큰 기업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올해 연초에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시장 최대의 네네. 화제주였던 것 같은데. 이 방산 테마주기도 하고 이른바 트럼프 테마주기도 하고요. 트럼프. 한화가 또 지금 이제 뭐 테마가 많은 게 또 트럼프가 야 우리 군함 좀 고쳐줘라고 해서 한국에 연락을 했잖아요. 군함 만드는 회사가 또 하나오션이고 하나오션의 또 이제 그 최대 주주가 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한화가 지금 이 최근 상황이 가장 한국에서 잘 나가는 그 테마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주가가 15% 가까이 빠진 거죠? 네네. 이것도 정말 그 독특한 현상인데 3.6조 원,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 시장에서 주식시장 현금을 이제 또 뭐 공모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이게 아무튼 규모를 주식 보면 지금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오늘 또 반등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14% 폭락을 했다가 오늘 8%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해서 여전히 많이 많이 이렇게 그 고점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또 작년 12월하고 비교하면 거의 그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에요. 130% 올랐습니다. 심리가 궁금하네요. 네네. 일단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일단 이제 주식을 무려 이제 3조 6천억 원을 현금을 끌어들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유상증자니까 네네. 주식을 이만큼 발행해서 팔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주식들은 회사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가치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이게 주식 가치가 15% 정도 희석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이 됐고 이게 주식시장의 생리인데 만약에 배당을 주겠다라고 하면 주가가 오르겠죠. 그리고 며칠 뒤에 배당을 주겠다. 며칠 뒤에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을 하겠다. 그러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가치가 오르는데 그걸 이제 주주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이건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주식수가 줄어들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주식은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잖아 이렇게 생각. 주주가 100명이다 90명이 되면 10% 이상 이 주식 가치가 오르는 걸 텐데 자사주 소각도 하고 배당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가 1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겠다. 새로운 공장도 짓고 해외 진출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겠다라고 했더니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하면 돈을 가져오는데 그 돈을 어딘가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투자를 신뢰한다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데 폭락을 했다. 최대 규모의 그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가가 폭락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제가 이제 그 증권사들 리포트가 쭉 나왔어요. 보니까 DB금융투자는 단기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서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표 주가 낮추진 않았지만 굉장히 좋지 않다. 이미 주가도 많이 올랐고 지분가치 희석이 된다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LS증권은 아프지만 가야 할 길이라는 그 리포트를 냈어요. 되게 문학적이다. 왜냐하면 이 탑티어 세계 최고 이 방위산업체에 가기 위한 그림이라면 지금 이 정도 괜찮다. 아까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미 그 계속 오르고 있고 더 오를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또 5년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장기 성장성에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10년 뒤에 이게 훨씬 더 큰 기업이 된다면 지금 지난해 11조 원 매출인데 2035년에 30조 원 매출이 된다. 3배 가까이 그 기업이 클 거라고 한다면 지금 이 주가 수준에 충분히 매력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건데 투자자들 심리가 이거 다음 달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당장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뒤에 오르는 거 좋은데 10년 뒤에 그때 가서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10년 뒤를 내다보고 주식을 사는 사람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주식을 팔자. 이 패닉 투매가 지난 금요일 있었던 반면에 오늘 주가가 또 오른 거는 이 김동관 회장과 부회장과 다른 임원들이 한 50억 정도 주식을 내 돈을 내서 주식을 사겠다라고 했어요. 그건 약간 이제 솔선수범하는 거기도 하고 약간 이제 뭐 제스처일 수도 있지만 보면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파란색이 매출이고 초록색이 영업이익인데 지금 11조 원이잖아요. 이걸 이제 2035년까지 30조 원으로 늘리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11조 원 저 파란색을 3배로 막대기를 키우겠다 이 얘기네요. 그런데 보면 이제 작년 이익이 1.7조 원이잖아요. 작년 이익이 1.7조 원인데 3조 원 이상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작년에 벌어들인 돈의 2배 이상을 현금을 그 주식을 물타기를 한다는 느낌이잖아요. 주가가 막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오늘 주가가 오는 건 이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가 주식을 사겠다. 그만큼 이 회사는 계속 성장할 거다라는 믿음을 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에어로스페이스가 과거 우리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주가가 폭락했고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라는 논란이 있었죠. 네네네. SK 케미칼 합병할 때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는 뭐 이 여러 주식 가치가 훼손됐다. 대주주 횡포다라는 논란이 되는 사례도 몇 건 있었지만 이건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삼성그룹의 사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지금 회장이 다른 건 팔더라도 삼성전자에 그렇죠. 모든 영향을 그렇죠. 집중하죠. 그리고 만약 삼성전자가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 새 라인을 건설한다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돈을 더 써야 된다.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당장 현금이 줄어들겠지만 이건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면 투자라고 주주들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일 텐데 이건 왜냐하면 가지고 갈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재밌는 쟁점이네요. 네. 그러니까 삼성 같으면은 네. 예전에 삼성물산하고 그 제일모직하고 합병하고 그랬을 네. 때 문제가 됐던 거는 얘네들을 껍데기로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맞습니다. 화를 그때는 냈던 건데. 삼성물산과 삼성 제일모직 둘 다 좋은 기업인데 제일모직의 이 이재용 일가의 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삼성물산을 버리는 카드로 썼죠. 그래가지고 ISDS까지 가서 지금 엘리엇과 그 지금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메디슨이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투자자 소송 가가지고 삼성물산을 버린 카드로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두 개를 합병하는 이슈가 아니라 유상증자에서 주식 가치가 물타기 되는 지금 보시면 가운데 있는 커다란 원이 30조 원짜리. 지금 저게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가운데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있는 그러니까 전체 그룹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네요. 큰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지주회사 성격인 한화의 10배 정도 되는 기업으로 컸죠. 저게 지금 뭐죠?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네, 오늘 날짜로 지금 계산하면 시가총액 하나가 3.6조 원이고 에어로스페이스가 30조 원인데 이건 이제 좀 더 그 간략하게 본 거고요. 그 앞에 그림 먼저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김동관과 김승현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주 하나를 소유하고 있죠. 하나를 각각 23%와 5%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이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했죠. 그런데 글씨 너무 작다.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키워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 왼쪽에 보면 한화 에너지라고 있는데, 이 한화 에너지가 이 삼성의 이 한화에서는 약간 이제 과거 제일모직, 에버랜드 같은 느낌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김동관이 한화 에너지를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한화 에너지를 통해서 그룹의 이 전체 지배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네요. 또는 이제 한화 에너지와 하나를 합병하면서 주식회사 하나하고 한화 에너지. 그러면서 이제 김동관의 지분을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를 못 버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먹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처럼 이 싸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지배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 뭐라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좋은 방향으로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잘 되는 방향으로 모든 그룹의 그 지배구조 움직일 거기 때문에 3.6조 원이나 3.2조 원이나 물타기를 했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지분가치 오를 거다라는 그 시장이 오늘 지난 주말 사이에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이쪽 간략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복잡한 그림이고 간략하게 보시면 하나그룹 지배구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이제 약간 죄송합니다. 잔챙이를 떼내고 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걸 보면 김승현, 김동관 두 명이 있고. 오히려 한화가 좀 더 찌그러지고 한화 에너지가 좀 더 부상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한화 에너지를 통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지배를 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한화 오션 오션도 또 화제 주잖아요. 이게 또 옛날 또 조선. 대우조선 해양이었죠. 이게 또 핵심 또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한 축을 가져가고 이게 다 트럼프 수혜주네.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화 솔루션, 한화 임팩트, 한화 시스템 등이 있는데 이거는 다 결국 이 두 핵심 기업을 이 지배하기 위한 이제 중간 단계 중간 지주회사 같은 역할이라서 이걸 다 교통 정리해가지고 결국 김동관에게 지배하기 좋은 형태로 김동관 드시기 좋은 형태로 그룹 지배구조 개편할 거다라는 게 지금 이제 나오는 전망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그 최근 상법 개정안 논란이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어제 그제 언론이 많이 썼지만 상법 개정안과 사실 별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다 행복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해석인 이걸 뭐 거예요, 어디를 이제? 떼가지고 다른 데 준다거나 회장님 많이 갖고 계신 기업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회장님 갖고 계신 기업을 키우는 거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들은 다 행복할 거예요. 결국 이 기업이 계속 클 거기 때문에 우리 지주회사 투자할 때 많이 그렇잖아요. 그 대주주하고 같은 줄에 서라. 과거 보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는 제일모직 지분을 갖고 있었으면 이익을 받겠죠. 근데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었으면 손해를 봤죠. 그래서 이제 지금 소송 걸고 난리가 났었는데 안타깝게도 엘리엇과 메디스는 소송을 걸어서 이익을 보상을 받았지만 국내 주주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죠. 이 경우에는 그 제일모직의 줄을 섰어야 됐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줄을 서면 김동관과 같이 이 지분 가치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생긴 이벤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본을 맞습니다. 확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을 딴 데 투자해서 이제 맞습니다. 이 기업을 더 키우겠다. 이렇게 네. 시장이 월요일에는 읽기 시작했다. 유상증자 폭탄이라는 말도 했었죠. 물론 여기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 지분을 좀 늘리려고 네네네. 또 1조 3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난달에 다른 자회사를 갖고 있는 하나 오션 지분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네. 방금 보신 그림에서처럼 에어로스페이스의 하나 오션 이 연결고리가 더 강해지고 그 위에 김동관 있으니까 김동관 에어로스페이스 오션까지 가는 그 일관된 지배구조가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1.3조 원을 썼기 때문에 그 돈을 좀 만회하려는 것도 좀 있고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그냥 부정적으로 본 게 결국 자기들 지배구조를 강화하려고 돈 쓰고 그 돈을 막으려고 유상증자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삐딱한 시선이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 그게 이 일관된 지배구조를 하는 거고 이게 다른 주주들에게 아직 피해를 준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예. 결국 이제 아마 보면 하나 임팩트나 하나 시스템 그 다른 이제 계열사들 주주들이 약간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수직적인 지배구조 체제를 강화하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들에게는 결국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오늘 나왔다는 거죠. 네. 이거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계속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 만든다고 그러면서 LG 화학에서 뭐 핵심 사업 빼가지고 저쪽으로 네네. 확 몰아주면서 또 지분은 일가, 재벌 네. 일가가 다 네. 그쪽 알짜배기 쪽으로 다 몰아주고 맞습니다. 이런 거 보고 뭐 아까 삼성물산 제일모직처럼 이렇게 한쪽을 껍데기로 만들고 이러면서 지금 피해 의식이 주주들이 그렇죠. 있단 말이죠. 그 분할 상장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솔루션이 이걸 자회사로 하면 이 회사가 성장하면 이 주주들이 다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쪼개가지고 이 회사만 잘 되면 이 기존 주주들은 껍데기가 되는 거죠. 원래 떨어져 나간 네. 모 회사인 네. 거죠. 그 회사. 그 경우는 지금 상법 개정안이 많이 통과가 되면 주주들에게 충실 의무를 저버렸다고 나중에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직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경우 유상증자 자체는 사실 유상증자를 우리가 너무 삐딱하게 볼 필요는 없다. 주주 자본주의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유상증자는 오히려 기업의 장기 성장 투자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학습 효과 때문에 지난 주말 사이에 이건 오히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교류의 중추 핵심 자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삼성전자처럼 그룹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그 해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면 유상증자 하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거다 이런 계획은 밝혔나요?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투자도 하고 국내 설비 투자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그 3조 원이나 하면서 이걸 정확히 뭐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물론 그리고 그중 일부는 이제 하나 오션 지분 매입하는 데 써서 이게 결국 대주주 지배력 강화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대주주 이 경우는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이 주주의 이해관계 일단은 맞물리는 구조. 이게 이제 사실 그게 우리가 이제 주주자본주의 아니면 주주가치 논란이 있을 때 결국 이게 소액주주와 다액주주, 이 대주주의 이익에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걸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볼 거 아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아직은 둘의 이익관계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예전에 그 장하성 교수하고 장하준 교수하고 주주자본주의 대 경영자자본주의 해가지고 막 논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주주 지분이 희석되면 주가 떨어질 테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이제 경영자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주주자본주의 문제는 장기 성장 투자를 못 하게 되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에 휘둘릴 수 있다. 그리고 소액 주주라고 해서 늘 오른 게 아니라 소액 주주들도 당장
공장 짓는다, 주가 떨어진다 하면 주식을 팔 수 있는 게 시장의 생리이기 때문에 이 단순히 소액 주주를 위한다는 그 주식시장의 논리에 경영을 휘둘리게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하준 교수의 논리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주주 환원이 무조건 옳다, 주주 가치가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분법적인 그 논리로 접근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또 돌려서 얘기하면 상법 개정안 통과돼도 그런 네. 식의 전략적 투자는 기업들이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잘 설득만 하면 맞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거꾸로 상법 개정이 통과돼서 이게 주주들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 아니면 설비 투자하지 말고 배당 줘라라고 하는 논리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해서 기업을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네. 주주들이 다시 손을 들어준 그게 거잖아요. 결국 오너 청수 일가의 뭐 네. 자산을 불리는 방식이든 뭐하든 일단은 이게 핵심 자회사를 키우는 그 전략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건에서 본 주주 가치와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간의 충돌 또는 또 이 가치가는 공존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 45분에 진행하는데요. 내일 하루 쉽니다. 내일은 오후 5시 끝장 뉴스로 만나시고 저도 내일은 뉴스토마토에서 진행하는 다시 민주주의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어서 그 방송도 있으니까 그 방송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하루 빠지고 저는 수요일 5시에 뵙기로 하고 하지만 내일 5시에 꼭 라이브 접속하셔서 끝장 뉴스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정환 대표와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본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